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지점. 입구 왼쪽에 시니어 전용 상담존이라는 팻말이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객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의자는 더 편하고 글씨는 더 크며 상담 시간은 더 길게 배정됩니다. 68세 여성이 창구에 앉습니다. 퇴직금 2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결합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월 수령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니어 안심예금은 예금자 보호도 되고 금리도 일반 예금보다 0.5% 높습니다. 이것이 2025년 실버 금융의 현실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고령층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고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어렵고 대출은 승인이 안 되고 상품 설명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가 앞다퉈 시니어 전용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890조 원입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38%를 차지합니다. 이 중 예금이 520조 원, 연금이 180조 원, 주식펀드가 140조 원, 보험이 50조 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 속도입니다. 60세 이상의 금융자산은 매년 8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1955만 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퇴직금과 연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말합니다. 10년 전에는 3040대가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 이상이 예금, 적금, 연금 상품의 최대 가입층입니다. 앞으로 20년은 시니어가 금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내놓은 상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퇴직연금 맞춤 설계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IRP 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으로 받으면 세금을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2,500만 원인데 연금으로 받으면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또는 그 이상 나누어 받기 때문에 자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받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날릴 위험이 있지만 매달 조금씩 받으면 그런 위험이 줄어듭니다.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가 설명합니다. 고객님, 퇴직금 3억을 IRP에 넣고 15년 연금으로 설정하시면 월 22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과 합치면 330만 원. 충분히 여유 있는 노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80살까지 살면 다 받는 거죠? 그 이후엔요? 80살 이후에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신형으로 설계하면 평생 받습니다. 둘째, 시니어 전용 예금과 적금입니다.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0.30, 5% 높고 만기 시 건강검진 쿠폰이나 의료비 지원 등 부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금자 보호도 물론 됩니다. 한시중은행의 시니어 우대 정기예금은 65세 이상 전용 상품으로 연 4.5% 금리에 1년 만기입니다. 1억을 넣으면 1년 후 이자가 450만 원. 일반 예금 금리 3.8%보다 70만 원 더 받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와 결합한 금융상품입니다. 예금에 가입하면 연 1회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병원비 할인 쿠폰을 주는 상품입니다. 보험사는 시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치매검사, 암검진을 지원합니다. 한 카드사는 시니어 케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병원비 5% 할인, 약국 3% 할인, 택시비 10% 캐시백,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출시 6개월 만에 30만 장이 발급됐습니다. 이 카드 하나면 병원 갈 때마다 할인받고 약값도 줄고 노인한텐 최고죠. 넷째, 디지털 금융 교육입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60대 이상을 위한 무료 금융 교육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뱅킹 사용법, 주식 투자 기초, 보이스피싱 예방, 연금 설계까지
한 은행의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신청자가 몰려 대기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70세 남성이 교육을 받고 나서 말합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뱅킹이 무서웠어요. 실수로 누르면 돈이 나갈까봐. 근데 배우고 나니까 은행 안 가도 되니 편하네요. 다섯째, 자녀 세대와 연결된 상품입니다. 효도 적금이나 세대통합 펀드 같은 상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입하면 금리를 더 얹어줍니다.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부모 통장에 자동 이체하면 부모는 연금처럼 받고 자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유통사들도 나섰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시니어 VIP 라운지를 만들고 전용 할인 시간대를 운영합니다. 한 백화점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를 시니어 타임으로 지정해 1020%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시니어 고객이 백화점 매출의 45%를 차지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30%였는데 이제 거의 절반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백화점이 못 돌아갑니다. 금융권이 시니어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있고 숫자가 많고 충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 번 거래를 시작하면 2030년 이상 지속됩니다. 젊은 층은 은행을 자주 바꾸지만 시니어는 평생 한 은행을 씁니다. 통계청과 금융위원회는 2030년까지 60세 이상 금융자산이 1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4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버 금융혁명입니다. 저녁 무렵 은행을 나서는 68세 여성이 말합니다. 20년 전엔 은행에서 우리를 무시했어. 이제는 우리가 VIP야. 시니어는 더 이상 금융 소외계층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제는 당신의 시대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금융을 넘어 소비시장 전체를 바꾸고 있는 시니어의 힘을 봅니다. 140조 원 규모의 실버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의 한 프리미엄 헬스케어 센터 입구에 시니어 전용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6070대들이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천천히 따라하세요. 67세 여성이 말합니다. 여기 다닌 지 1년 됐는데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한 달에 18만 원인데 병원비 생각하면 오히려 싸죠. 이것이 2025년 실버 산업의 현장입니다. 시니어는 더 이상 소비를 줄여야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품격 있게 노후를 보내려는 거대한 소비자 집단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실버 산업 규모는 약 140조 원입니다. 2020년 100조 원에서 40% 성장했습니다. 2030년에는 2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이 이런 성장을 이끄는 걸까요?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입니다. 1955만 1963년생이 2025년 기준으로 6270세. 이들은 한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노년 세대입니다. 자산도 있고 연금도 있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 욕구도 강합니다. 한 시장조사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전 세대는 자녀를 위해 아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다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즐길 것은 즐기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건강 수명 증가입니다. 평균 수명은 85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까지는 여전히 활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액티브 시니어 층이 실버 산업의 핵심 고객입니다. 셋째, 1인 가구 증가입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4년 기준 210만 가구, 전체 1인 가구의 30%를 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외식, 배달, 간편식, 가사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을까요? 첫째, 헬스케어입니다. 병원만이 아닙니다. 예방의학, 건강관리, 웰니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전용 피트니스 센터, 요가 필라테스 스튜디오, 수영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피트니스 업체는 시니어 전용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운동기구는 근력보다 관절 보호에 집중하고 트레이너는 물리치료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출시 2년 만에 전국 50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60대 이상 회원 비율이 45%입니다. 5년 전만 해도 10%였는데 급증했습니다. 이분들이 더 성실하고 회원권도 오래 유지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뜨겁습니다. 오메가3, 루테인, 관절 영양제, 홍삼 제품의 60% 이상이 60대 이상이 구매합니다.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2024년 매출 1조 원 중 7,500억 원이 시니어 고객에게서 나왔습니다. 둘째, 여행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니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기 여행, 프리미엄 여행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의 시니어 프리미엄 유럽 30일 패키지는 1인 1,200만 원인데 출시 일주일 만에 매진됐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65세 이상, 비즈니스 항공권, 5성급 호텔, 전문 가이드가 포함됩니다. 자녀들 다 키웠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이제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겁니다.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 못 가잖아요.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주의 호텔과 리조트는 평일 투숙객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골프, 온천, 등산 여행 상품이 특히 인기입니다. 셋째, 주거 산업입니다. 고령자 맞춤 주거 시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아닙니다. 건강한 시니어가 모여 사는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타운입니다. 한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는 입주비 3억 원에 월 관리비 200만 원입니다. 비싸지만 대기자가 300명입니다. 병원, 문화센터, 수영장, 도서관이 단지 안에 있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자녀들과 떨어져서 또래끼리 살고 싶어요.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외롭지 않아요. 식사도 제공되고 청소도 해주고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저렴한 버전도 있습니다. 월 8만 120만 원 선의 소셜 시니어 하우스는 1,020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거입니다. 방은 개인 공간이지만 거실, 주방, 식당은 공유합니다. 젊은 층의 쉐어하우스 시니어 버전입니다. 넷째, 외식과 배달입니다. 시니어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과 배달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배달앱 업체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가 최근 3년간 250%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앱이 어려웠는데 손주가 알려줬어요. 이제는 매주 23번씩 시켜 먹어요. 혼자 요리하는 것보다 편하고 배달비도 얼마 안 해요. 대형 식품 업체들은 시니어 맞춤 간편식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염, 저당, 부드러운 식감의 제품입니다. 한 업체의 시니어 건강 도시락은 출시 6개월 만에 월 10만 개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기입니다. 시니어는 디지털 약자라는 편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를 넘고 70대도 80%가 넘습니다. 유튜브 시청, 카카오톡 사용은 일상입니다. 한 전자업체는 시니어 전용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글씨가 크고 버튼이 단순하며 긴급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50만 대 판매됐습니다. 손주들이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는데 이걸로 보니까 선명해요. 유튜브로 운동 영상도 보고 은행 업무도 다 해요. 기업들이 시니어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유통 대기업 임원은 말합니다. 10년 전엔 2030대 제품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체 매출의 40%가 60대 이상에게서 나옵니다. 앞으로 50%를 넘을 겁니다. 저녁 무렵 헬스케어 센터를 나서는 67세 여성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가. 3박 4일 골프 여행. 같이 갈래? 좋지. 우리 나이에 뭐 아끼고 살아? 건강할 때 다 해야지. 시니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140조 원 시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당신도 이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즐기세요, 소비하세요, 당당하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시야를 넓힙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통상 이슈가 왜 시니어의 자녀 손주 세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일요일 저녁 68세 남성이 뉴스를 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뉴스에서 한미 관세 협상 어쩌고 하는데 내 회사는 괜찮은 거야?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래도 혹시 회사가 어려워지면 너희 애들 학원비도 있고. 이것은 한 가족의 대화지만 수백만 시니어 가구의 현실입니다. 자녀가 수출 기업에 다니거나 손주가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한미 통상 이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한미 통상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지키려 협상 중입니다. 관세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쉽게 말하면 관세는 수입 물건에 붙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팔 때 미국 정부가 이 차를 팔려면 세금 10%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한국 제품 가격이 비싸지고 미국에서 덜 팔립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 매출이 줄고 결국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간 1150억 달러 약 150조 원입니다. 주요 품목은 자동차 280억 달러, 반도체 220억 달러, 전자제품 150억 달러, 배터리 80억 달러입니다. 이 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재 2.5%에서 25%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1015% 오릅니다. 미국 소비자는 비싼 한국차 대신 미국차나 일본차를 삽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의 미국 판매량이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신규 채용이 중단되고 심하면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자동차 회사만이 아닙니다. 부품 납품 회사, 물류 회사, 서비스 업체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45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회사가 현대차에 시트 납품하는데요. 미국 수출 물량이 20% 줄면 우리 매출도 직격탄입니다. 그러면 계약직부터 정리할 거예요. 그의 아버지 70세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들이 실직하면 손주들 학원비는 누가 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면서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칩사 동맹한 국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협력 같은 틀을 만들어 한국의 중국과 거래를 줄이라고 압박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갑니다. 미국 압박으로 중국 수출이 막히면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이 줄고 협력업체 물량도 감소합니다. 한반도체 장비업체 직원 38세는 말합니다. 저희는 삼성에 장비 납품하는데 삼성이 투자를 줄이면 우리도 주문이 끊겨요. 벌써 내년 채용 인원을 30%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의 어머니 66세는 한숨을 쉽니다. 내가 아껴 쓰는 건 문제 없는데 애가 회사 잃으면 어쩌나. 배터리 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중국산 부품을 쓰면 세액 공제 안 해준다고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의 70%가 중국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중국산을 안 쓰자니 원가가 오르고 쓰자니 미국 혜택을 못 받습니다. 결국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 배터리 업체 연구원 32세는 걱정합니다. 저희 팀이 미국 공장 프로젝트 담당인데 투자가 지연되면 프로젝트가 축소될 수 있어요.
그럼 제 계약도 위험해요. 그의 할머니 72세는 손주를 껴안으며 말합니다. 우리 손주가 겨우 대기업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이런 협상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한국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미국 공장이 문을 닫는다. 그러니 관세를 올리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합니다. 한국은 우리도 미국 제품 많이 사고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한다. 관세 올리면 양국 모두 손해라고 맞섭니다. 하지만 협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을 늘리고 멕시코, 베트남 같은 제3국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유럽 동남아 시장을 개척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510년은 통상 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회사와 산업을 주시하세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직 준비를 권유하세요.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셋째, 손주 세대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우라고 조언하세요. 영어, 중국어, 국제 감각이 필수입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아들아, 회사 일 잘 챙기고 혹시 모르니까 이직도 알아보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넌 똑똑하니까. 애들 학원비 부족하면 얘기해. 한미 관세 협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회사, 손주가 취업할 산업, 가족의 미래, 소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제 뉴스를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안에 당신 가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안보 환경이 어떻게 금융시장과 노후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지점. 입구 왼쪽에 시니어 전용 상담존이라는 팻말이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객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의자는 더 편하고 글씨는 더 크며 상담 시간은 더 길게 배정됩니다. 68세 여성이 창구에 앉습니다. 퇴직금 2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결합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월 수령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니어 안심예금은 예금자 보호도 되고 금리도 일반 예금보다 0.5% 높습니다. 이것이 2025년 실버 금융의 현실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고령층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고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어렵고 대출은 승인이 안 되고 상품 설명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가 앞다퉈 시니어 전용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890조 원입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38%를 차지합니다. 이 중 예금이 520조 원, 연금이 180조 원, 주식펀드가 140조 원, 보험이 50조 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 속도입니다. 60세 이상의 금융자산은 매년 8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1955만 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퇴직금과 연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말합니다. 10년 전에는 3040대가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 이상이 예금, 적금, 연금 상품의 최대 가입층입니다. 앞으로 20년은 시니어가 금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내놓은 상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퇴직연금 맞춤 설계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으로 받으면 세금을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2,500만 원인데 연금으로 받으면 7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또는 그 이상 나누어 받기 때문에 자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받으면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날릴 위험이 있지만 매달 조금씩 받으면 그런 위험이 줄어듭니다. 증권사 PB 프라이빗 뱅커가 설명합니다. 고객님, 퇴직금 3억을 IRP에 넣고 15년 연금으로 설정하시면 월 22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과 합치면 330만 원. 충분히 여유 있는 노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80살까지 살면 다 받는 거죠? 그 이후엔요? 80살 이후에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신형으로 설계하면 평생 받습니다. 둘째, 시니어 전용 예금과 적금입니다.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0.30% 높고 만기 시 건강검진 쿠폰이나 의료비 지원 등 부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금자 보호도 물론 됩니다. 한시중은행의 시니어 우대 정기예금은 65세 이상 전용 상품으로 연 4.5% 금리의 1년 만기입니다. 1억을 넣으면 1년 후 이자가 450만 원. 일반 예금 금리 3.8%보다 70만 원 더 받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와 결합한 금융상품입니다. 예금에 가입하면 연 1회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병원비 할인 쿠폰을 주는 상품입니다. 보험사는 시니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치매검사, 암검진을 지원합니다. 한 카드사는 시니어 케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병원비 5% 할인, 약국 3% 할인, 택시비 10% 캐시백,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출시 6개월 만에 30만 장이 발급됐습니다. 이 카드 하나면 병원 갈 때마다 할인받고 약값도 줄고 노인한텐 최고죠. 넷째, 디지털 금융 교육입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60대 이상을 위한 무료 금융 교육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뱅킹 사용법, 주식 투자 기초, 보이스피싱 예방, 연금 설계까지. 한 은행의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신청자가 몰려 대기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70세 남성이 교육을 받고 나서 말합니다. 처음엔 스마트폰 뱅킹이 무서웠어요. 실수로 누르면 돈이 나갈까봐. 근데 배우고 나니까 은행 안 가도 되니 편하네요. 다섯째, 자녀 세대와 연결된 상품입니다. 효도 적금이나 세대통합 펀드 같은 상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입하면 금리를 더 얹어줍니다.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부모 통장에 자동 이체하면 부모는 연금처럼 받고 자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유통사들도 나섰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시니어 VIP 라운지를 만들고 전용 할인 시간대를 운영합니다. 한 백화점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를 시니어 타임으로 지정해 1020%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시니어 고객이 백화점 매출의 45%를 차지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30%였는데 이제 거의 절반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백화점이 못 돌아갑니다. 금융권이 시니어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있고 숫자가 많고 충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 번 거래를 시작하면 2030년 이상 지속됩니다. 젊은 층은 은행을 자주 바꾸지만 시니어는 평생 한 은행을 씁니다. 통계청과 금융위원회는 2030년까지 60세 이상 금융자산이 1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체 가계의 금융자산의 4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버 금융혁명입니다. 저녁 무렵 은행을 나서는 68세 여성이 말합니다. 20년 전엔 은행에서 우리를 무시했어. 이제는 우리가 VIP야. 시니어는 더 이상 금융 소외계층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제는 당신의 시대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금융을 넘어 소비시장 전체를 바꾸고 있는 시니어의 힘을 봅니다. 140조 원 규모의 실버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의 한 프리미엄 헬스케어 센터 입구에 시니어 전용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6070대들이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강화 운동입니다. 천천히 따라하세요. 67세 여성이 말합니다. 여기 다닌 지 1년 됐는데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한 달에 18만 원인데 병원비 생각하면 오히려 싸죠. 이것이 2025년 실버 산업의 현장입니다. 시니어는 더 이상 소비를 줄여야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품격 있게 노후를 보내려는 거대한 소비자 집단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실버 산업 규모는 약 140조 원입니다. 2020년 100조 원에서 40% 성장했습니다. 2030년에는 2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이 이런 성장을 이끄는 걸까요?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입니다. 1955만 1963년생이 2025년 기준으로 6270세. 이들은 한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노년 세대입니다. 자산도 있고, 연금도 있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 욕구도 강합니다. 한 시장조사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전 세대는 자녀를 위해 아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다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즐길 것은 즐기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건강 수명 증가입니다. 평균 수명은 85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까지는 여전히 활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액티브 시니어 층이 실버 산업의 핵심 고객입니다. 셋째, 1인 가구 증가입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4년 기준 210만 가구, 전체 1인 가구의 30%를 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외식, 배달, 간편식, 가사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을까요? 첫째, 헬스케어입니다. 병원만이 아닙니다. 예방의학, 건강관리, 웰니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전용 피트니스 센터, 요가 필라테스 스튜디오, 수영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피트니스 업체는 시니어 전용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운동기구는 근력보다 관절 보호에 집중하고 트레이너는 물리치료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출시 2년 만에 전국 50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60대 이상 회원 비율이 45%입니다. 5년 전만 해도 10%였는데 급증했습니다. 이분들이 더 성실하고 회원권도 오래 유지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뜨겁습니다. 오메가3, 루테인, 관절 영양제, 홍삼 제품의 60% 이상이 60대 이상이 구매합니다.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2024년 매출 1조 원 중 7,500억 원이 시니어 고객에게서 나왔습니다. 둘째, 여행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니어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장기 여행, 프리미엄 여행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의 시니어 프리미엄 유럽 30일 패키지는 1인 1,200만 원인데 출시 일주일 만에 매진됐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65세 이상, 비즈니스 항공권, 5성급 호텔, 전문 가이드가 포함됩니다. 자녀들 다 키웠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이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겁니다.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 못 가잖아요.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주의 호텔과 리조트는 평일 투숙객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골프, 온천, 등산 여행 상품이 특히 인기입니다. 셋째, 주거 산업입니다. 고령자 맞춤 주거 시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아닙니다. 건강한 시니어가 모여 사는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타운입니다. 한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는 입주비 3억 원에 월 관리비 200만 원입니다. 비싸지만 대기자가 300명입니다. 병원, 문화센터, 수영장, 도서관이 단지 안에 있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자녀들과 떨어져서 또래끼리 살고 싶어요.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외롭지 않아요. 식사도 제공되고 청소도 해주고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저렴한 버전도 있습니다. 월 8만 120만 원 선의 소셜 시니어 하우스는 1020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거입니다. 방은 개인 공간이지만 거실, 주방, 식당은 공유합니다. 젊은 층의 쉐어하우스 시니어 버전입니다. 넷째, 외식과 배달입니다. 시니어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과 배달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배달앱 업체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가 최근 3년간 250%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앱이 어려웠는데 손주가 알려줬어요. 이제는 매주 23번씩 시켜 먹어요. 혼자 요리하는 것보다 편하고 배달비도 얼마 안 해요. 대형 식품 업체들은 시니어 맞춤 간편식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염, 저당, 부드러운 식감의 제품입니다. 한 업체의 시니어 건강 도시락은 출시 6개월 만에 월 10만 개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기입니다. 시니어는 디지털 약자라는 편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를 넘고 70대도 80%가 넘습니다. 유튜브 시청, 카카오톡 사용은 일상입니다. 한 전자업체는 시니어 전용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글씨가 크고 버튼이 단순하며 긴급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50만 대 판매됐습니다. 손주들이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는데 이걸로 보니까 선명해요. 유튜브로 운동 영상도 보고 은행 업무도 다 해요. 기업들이 시니어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유통 대기업 임원은 말합니다. 10년 전엔 2030대 제품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체 매출의 40%가 60대 이상에게서 나옵니다. 앞으로 50%를 넘을 겁니다. 저녁 무렵 헬스케어 센터를 나서는 67세 여성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가. 3박 4일 골프 여행. 같이 갈래? 좋지. 우리 나이에 뭐 아끼고 살아? 건강할 때 다 해야지. 시니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140조 원 시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당신도 이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즐기세요, 소비하세요, 당당하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시야를 넓힙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통상 이슈가 왜 시니어의 자녀 손주 세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일요일 저녁 68세 남성이 뉴스를 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뉴스에서 한미 관세 협상 어쩌고 하는데 내 회사는 괜찮은 거야?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래도 혹시 회사가 어려워지면 너희 애들 학원비도 있고. 이것은 한 가족의 대화지만 수백만 시니어 가구의 현실입니다. 자녀가 수출 기업에 다니거나 손주가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한미 통상 이슈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4년 11월 페루에서 열린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한미 통상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지키려 협상 중입니다. 관세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쉽게 말하면 관세는 수입 물건에 붙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팔 때 미국 정부가 이 차를 팔려면 세금 10%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세가 오르면 한국 제품 가격이 비싸지고 미국에서 덜 팔립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 매출이 줄고 결국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간 1150억 달러 약 150조 원입니다. 주요 품목은 자동차 280억 달러, 반도체 220억 달러, 전자제품 150억 달러, 배터리 80억 달러입니다. 이 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재 2.5%에서 25%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1015% 오릅니다. 미국 소비자는 비싼 한국차 대신 미국차나 일본차를 삽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의 미국 판매량이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신규 채용이 중단되고 심하면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자동차 회사만이 아닙니다.
부품 납품 회사, 물류 회사, 서비스 업체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45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회사가 현대차에 시트 납품하는데요. 미국 수출 물량이 20% 줄면 우리 매출도 직격탄입니다. 그러면 계약직부터 정리할 거예요. 그의 아버지 70세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들이 실직하면 손주들 학원비는 누가 대?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면서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칩사 동맹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협력 같은 틀을 만들어 한국의 중국과 거래를 줄이라고 압박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갑니다. 미국 압박으로 중국 수출이 막히면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이 줄고 협력업체 물량도 감소합니다. 한반도체 장비업체 직원 38세는 말합니다. 저희는 삼성에 장비 납품하는데 삼성이 투자를 줄이면 우리도 주문이 끊겨요. 벌써 내년 채용 인원을 30%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의 어머니 66세는 한숨을 쉽니다. 내가 아껴 쓰는 건 문제 없는데 애가 회사 잃으면 어쩌나. 배터리 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중국산 부품을 쓰면 세액 공제 안 해준다고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의 70%가 중국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중국산을 안 쓰자니 원가가 오르고 쓰자니 미국 혜택을 못 받습니다. 결국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 배터리 업체 연구원 32세는 걱정합니다. 저희 팀이 미국 공장 프로젝트 담당인데 투자가 지연되면 프로젝트가 축소될 수 있어요. 그럼 제 계약도 위험해요. 그의 할머니 72세는 손주를 껴안으며 말합니다. 우리 손주가 겨우 대기업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이런 협상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한국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미국 공장이 문을 닫는다. 그러니 관세를 올리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합니다. 한국은 우리도 미국 제품 많이 사고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한다. 관세 올리면 양국 모두 손해라고 맞섭니다. 하지만 협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을 늘리고 멕시코, 베트남 같은 제3국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유럽, 동남아 시장을 개척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510년은 통상 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회사와 산업을 주시하세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라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직 준비를 권유하세요.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셋째, 손주 세대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우라고 조언하세요. 영어, 중국어, 국제 감각이 필수입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아들아, 회사 일 잘 챙기고 혹시 모르니까 이직도 알아보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넌 똑똑하니까. 애들 학원비 부족하면 얘기해. 한미 관세 협상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회사, 손주가 취업할 산업, 가족의 미래, 소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제 뉴스를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안에 당신 가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안보 환경이 어떻게 금융시장과 노후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71세 남성이 증권 앱을 엽니다. 보유 주식이 전날보다 3.2% 빠졌습니다.
연금 펀드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는 뉴스를 검색합니다. 북한 ICBM 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코스피 2% 급락. 이게 무슨 상관이야? 미사일 쏜 게 내 주식이랑 무슨 관계? 많은 시니어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안보 뉴스와 내 통장이 무슨 상관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불안하면 돈이 도망갑니다. 투자자들이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안보 이슈가 금융시장을 여러 번 흔들었습니다. 3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소식에 코스피가 1.8% 떨어졌습니다. 6월 러시아 마이너스 북한 군사협력 조약 체결 뉴스에 원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0월 중동 전쟁 격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 주식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내 연금이 줄어드는 거야? 맞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됩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전체 기금 1100조 원 중 50% 이상이 주식과 해외 자산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연금 수익률도 흔들립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8.3%였습니다. 2023년 13.5%보다 낮아진 이유 중 하나가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북한 도발, 중동 분쟁, 미중 갈등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보 이슈가 시니어 자산에 영향을 줄까요? 첫째, 국방비 증가입니다. 한국의 2025년 국방 예산은 59조 원, 2020년 50조 원에서 18% 증가했습니다. 북한 위협, 주변국 군비 경쟁 때문입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차세대 전투기 도입,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국방비가 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이 갑니다. 복지 예산이 줄거나 세금이 오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립니다. 국채 발행이 늘면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내려갑니다. 한 70세 남성은 말합니다. 작년에 주택연금 신청하려고 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월 수령액이 20만 원 줄었어요. 국방비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는데 그게 나한테까지 오냐고요. 둘째, 환율 변동입니다. 안보 위기가 생기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나갑니다. 안전 자산인 달러나 금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릅니다. 2024년 6월 러시아 마이너스 북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직후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만에 1350원에서 1380원으로 뛰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2조 원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야?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기름가, 밀가루가, 전자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시니어의 생활비가 직접 영향받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비용도 비싸집니다. 한 달러 1350원일 때 미국 여행 1만 달러면 1350만 원이었는데 1400원이 되면 1400만 원입니다. 50만 원 더 듭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해외 자산을 가진 사람은 이익입니다. 연금 중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된 부분은 환율 상승으로 평가액이 올라갑니다. 셋째, 북중러 협력 구도입니다. 북한 마이너스 중국 마이너스 러시아의 군사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고 러시아는 북한에 기술과 식량을 줍니다. 중국은 배후에서 이를 묵인합니다. 이런 구도는 한반도 위기 가능성을 높입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돈을 빼갑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도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말합니다. 2024년 하반기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8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한국 기업 실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코리아 리스크 때문입니다. 북한 도발, 중국 경제 둔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끼어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넷째, 중동 리스크입니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 유가가 오릅니다.
한국은 석유의 85%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 난방비, 전기료가 오릅니다. 결국 시니어의 생활비를 압박합니다. 2024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대 소식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에서 95달러로 뛰었습니다. 한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습니다. 택시비, 배달비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해?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만 갖지 말고 채권, 금, 달러 예금 등 여러 자산에 나눠 담으세요. 안보 위기 때 주식이 떨어지면 금과 채권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안전 자산 비중을 높이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 자산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 예금, 국채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60대는 주식 40%, 70대는 30% 이하로 권장합니다. 셋째,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세요. 환율이 오를 때를 대비해 달러, 예금이나 해외 채권을 1020% 정도 갖고 있으면 해지가 됩니다. 넷째, 뉴스를 주시하되 공황에 빠지지 마세요. 안보 위기로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 충격은 대부분 회복됩니다.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세요.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안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매매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대신 평소에 자산 배분을 잘해두면 위기에도 버팁니다. 주식 50%, 채권 30%, 현금 20% 같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세요. 저녁 무렵 71세 남성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주식 좀 팔고 예금으로 돌릴까? 뉴스 보니까 불안해. 얼마나 팔 건데? 한 30% 정도. 나머지는 그냥 두고.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나이 먹으면 안전하게 가야지. 안보는 더 이상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연금, 주식, 부동산,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뉴스를 보세요. 그리고 대비하세요. 준비된 사람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챕터는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제 70대 시니어의 노후 자산 점검 루틴으로 정리합니다. 당신의 인생 재설계를 시작하세요. 일요일 오후 3시 72세 남성이 서재에 앉아 서류를 펼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내역, 주택등기부등본, 은행 대출 명세서, 주식 계좌 내역. 아내가 차를 가져와 옆에 앉습니다. 오늘은 뭐 해? 우리 노후 자산 점검하는 거야. 이 영상 보고 따라 해보려고. 그래, 좋아. 나도 도와줄게.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실제 점검 루틴입니다. 지난 7개 챕터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1단계 연금 점검 15분.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나는 87만 원, 당신은 42만 원. 합쳐서 129만 원이네. 개인연금은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이 월 35만 원 나와. 총 164만 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는가? 통계청 기준 노인 부부 최소 생활비는 1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16만 원이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까요? 저축을 깨먹거나, 주택연금을 받거나, 자녀 지원을 받거나, 근로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동국민연금공단 앱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 개인연금 가입 내역 점검 월 생활비와 비교 부족액 계산, 2단계 주택활용 검토 20분. 다음은 보유 자산 중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우리 집 시세가 7억 2천이래. 근데 현금은 3,800만 원밖에 없어. 주택연금 받으면 어떨까? 70세 부부 기준으로 6억이면 월 150만 원 받는데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279만 원이야. 주택연금을 받을지 말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점은 집에 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물어봤어? 큰애가 그래. 엄마 아빠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대. 행동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월지급금 계산 자녀와 상해 상담 신청 고려. 3단계 부채 진단 15분. 세 번째는 빚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대출이 얼마지? 마이너스 통장 1,500만 원, 신용대출 800만 원, 총 2,300만 원. 이자가 얼마나 나가? 한 달에 18만 원. 이자 18만 원은 연금의 14%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갚을 여력이 있으면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예금 3,8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써서 대출을 갚으면 이자 부담이 사라집니다. 남는 현금 1,5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두면 됩니다. 만약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세요.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행동 모든 대출 명세서 모으기 월 이자 계산 상환 계획 세우기 필요시 채무조정 신청. 4단계 금융사기 예방 10분. 네 번째는 사기 예방입니다. 60대 이상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월 수익 10% 보장 문자 왔어. 그거 사기야? 절대 믿지 마.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정부 지원 사업, 친구 추천, 빨리 결정해야 함. 이런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해킹됐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고 협박합니다.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동가족과 안전코드 정확히 모르는 번호 전화는 받지 않기. 투자 권유받으면 자녀와 상해 금융감독원 1332 확인. 5단계 시장 변화 대응 10분. 다섯 번째는 경제뉴스 모니터링입니다. 요즘 금리가 내려간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이자가 줄어들어. 근데 대출 이자도 줄어들지. 금리, 환율, 주가, 부동산 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매주 한 번씩 30분만 경제 뉴스를 보세요. 특히 한미 관계, 북한 도발, 중동 정세 같은 안보 뉴스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것들이 당신의 연금 수익률과 생활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행동 매주 일요일 경제 뉴스 30분 보기 환율 금리 변화 체크 자산 배분 재검토 연 1회. 6단계 자녀 세대 챙기기 10분. 마지막은 자녀와 손주입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수출 기업이잖아. 한미 관세 협상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어. 손주도 내년에 취업인데 요즘 채용이 줄었다더라. 자녀 세대의 경제 상황이 곧 당신의 노후에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실직하면 부모가 지원해야 하고 손주 학원비를 대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안정적이면 부모 노후도 안심입니다. 자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세요. 회사 상황, 재정 상태, 고민을 들어주세요. 필요하면 조언하고 가능하면 지원하되 당신의 노후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마세요. 행동 자녀와 월 1회 재정 대화 손주 교육비 계획상의 자녀 회사 산업 동향 파악. 종합 점검표 만들기. 이제 모든 정보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우리 상황을 정리해보자. 남편이 노트에 적습니다. 월 수입 국민연금 129만원, 개인연금 35만원, 164만원. 월 지출 180만원. 부족액 16만원. 자산주택 7.2억 원. 현금 3,800만원. 주식 1,200만원. 부채 2,300만원 월 이자 18만원. 대책 대출 상환 주택연금 검토 생활비 10% 절감. 이러면 우리 살 수 있겠어? 응. 대출만 갚으면 이자 18만원이 없어지니까 부족액이 16만원에서 줄어들어. 생활비도 조금만 아끼면 돼. 주택연금은 1년 더 지켜보고 정말 필요하면 그때 신청하자. 저녁 무렵 부부는 정리된 서류를 파일에 넣습니다. 이거 매년 한 번씩 점검하자. 그래, 좋아. 이제 좀 마음이 놓여. 노후 자산 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찾고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연금을 점검하세요. 칩을 활용하세요. 빚을 줄이세요.
사기를 조심하세요. 뉴스를 보세요. 자녀를 챙기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설계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당장 펜을 들고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당신의 인생 재설계는 지금 시작됩니다.